조조랑조실록하고 신정원 얘기는요. 저는 너무 잘 알죠. 이 조선왕조실록은 개그맨이 역사에 옛날에 속에 등장하죠. 역사에 있다고요? 먼저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지금. 제 이름이 나오니까. 이때 보면 안 돼. 그럼 사람 심리라는 게 꼭 들춰보고 싶거든요. 원래는 안 되지만 혹시 또 이제 훔쳐보거나 원래 본 왕은 없었을까요? 네. 굉장히 청요직이어가지고 요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컷만 잃지 않으면, 역사를 잃지 않으면 그 나라는 다시 쓴다라는 거죠. 문화유산 알려줌. 천하의 백종원도 그냥 지나치지 못할 이곳. 아, 여기가 그 유명한 그 문화유산 강의 맛집이라면서요? 네. 어서 오세요. 맛있게 정리해드릴게.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또 에너지 있게 한번 타이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할못들의 배움터 문화유산 알려줌. 자, 오늘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그 하나 여쭤볼게요. 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아, 압니다. 네. 알죠. 왜 이렇게 멈칫하세요? 깜짝 놀랐네요. 네. 이걸 저한테 물어요. 아, 저 알죠. 네. 바로 숭례문. 어, 네. 야. 네. 맞죠? 맞습니다. 아, 이거 뭐. 확인하는 거 맞는데 확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숭례문이라고 하니까 또 보통 남대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숭례문, 남대문. 그 순간 자신이 없어. 네. 어쨌든 전문가한테 또 네, 여쭤봐야 돼. 확인 사살했습니다. 맞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오늘 주제가 뭐 어떤 건가요? 보물이론은 안 물어보시는 아, 보물을 보물이론 알죠. 중요하죠.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아는지. 네. 보물이론은 또 알잖아요. 흥인지문이죠. 항상 이렇게 약간 어려운 단어를 쓰 동대문이라고 했는데. 아니, 조금 눈이 좀 흔들렸어요. 그 두 개가 헷갈렸는데 언젠가 한번 다른 방송을 하다가 네. 이름의 뜻을 알려줬는데 네. 그냥 농대문 남대문이랑 다르게 그 뜻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가급적 그 말을 쓰려고 하다가 실수할까봐 지금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지금 국보 유물을 했는데 네. 혹시 우리나라 국보 보물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네. 보물보다는 국보가 적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적죠. 그렇죠. 그 보물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한 거 그런 거를 이제 국보로 이제 우리가 대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물은 한 2,100건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국보는 한 34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귀하네요. 근데 이제 그것이 국보는 340, 보물은 2,100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대한민국 국보 보물이니까 국산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건데. 네. 그 중에는 외제이거나 네. 외제로 의심되는 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와, 이거는 좀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김치도 네. 이 고추도 외국에서 들여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네. 이게 사실 뭐 외국에서 들어와도 외래에서 들어와도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면 우리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충격적이긴 한 게 왜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유품을 가지고 가서 네. 유물을 가지고 가서 그걸 국보로 막 하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뭐 그런 거 뺏어가고 뭐 가져가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랑스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게 뭐 뺏어온 건 우리는 없고요. 네. 뺏어오고 그러진 않. 우리가 뭐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남의 거 뺏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우리 거로 알고 있다가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거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보면 그 조선 초기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원나라 거라고 판명이 됐던 백자 유리용 매화 국화무늬 병이라는 그런 아주 예쁜 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양의 서감리 구호분이라는 데서 1916년 일제강점기 때 발굴한 금제 띠고리 이거는 국보 89호인데요. 네. 이게 사실은 낭낭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땅에서 있지만 뭐 중국제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도 요게 국보나 보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나요? 그 박탈당하지 않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또 가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미래에 만약에 타임머신이 발견됐어요. 우리 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이제 정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혹은 고구려, 신라에 궁금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타임머신이 땅에 딱 떨어지겠죠. 그럼 그게 그 잔해를 걷어가지고 잘 모셔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국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미래의 유품인데. 재밌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상이죠. 그렇죠? 재밌잖아요. 그런 네네. 상상은 그러니까 자유니까. 꼭 우리 거가 아니어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다면 충분히 국보나 보물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 국보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산이기 대부분이고 뭐 맞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지금 국보보물 중에서 특히나 서양제 혹은 서역제라는 그런 게 한 2점 정도가 있거든요. 그 2점을 이제 우리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양에서 온 게 대한민국의 지금 국보. 네, 예. 보물이 된 거죠. 신기하네. 아, 이게 바로 그 서양에서 온 유물인가요? 요 뭐 같아요? 이거 보실 때 네, 무슨 열쇠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잘 뭔지 모르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황금 보검 칼이죠. 칼. 금으로 만든. 이게 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나라 지금 보물 사진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상한데? 사실 크기가 사실 되게 커 보이는데 네. 36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딱 봐도 이국적이라고 하는 그거는 보면 이제 여기 성류석이 있는데 성류석 박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뭐 그런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식 자체도 이국적이고 그렇죠. 신라 양식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서역에서 이렇게 건너온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봤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들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보석이 네. 우리가 서양 뭐 옛날 시대물 같은 거 볼 때 드러나는 그렇죠.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네. 도대체 어디서 발견됐길래 우리나라 보물이 된 건가요? 근데 이게 1973년에 경주 계림로 14호분에서 발굴이 된 건데요. 사실 그 당시 73년이면 그 경주가 이제 관광 개발 사업이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낼 때 고분이 뭐 한 55기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양도로. 그 고분이 나오면 1번부터 이제 55번까지 매기거든요, 번호를. 요거는 계림로 14호 고분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황금 보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 이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어떤 유물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왕가의 네. 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왕족이나 왕의 무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는 굉장히 적성목각분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무덤을 왕가에 썼는데 이 무덤은 약간 소형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3.5m 곱하기 막 1.2m 정도 되기 때문에 왕족의 무덤은 아니다라는 신분이 그렇게 또 금수저는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판명이 돼 있죠. 그러면 서양 사람 무덤인가 봐요. 당시 그럴 수도 신라에 있겠다. 살던 그 서양 사람이 갖고 있던 보검을 같이 묻은 거. 네. 그렇죠. 서양 사람의 무덤이다라고 하는데 이 서양 사람의 무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이렇게 황금이 발견될 정도면 일반 신분의 네. 그런 무덤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무덤 내부를 자세히 관찰해서 그 당시 1500년 전에 어떤 그런 시신 안장 때 무덤을 복원을 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네. 나올 텐데요. 저기 보면 무덤에 보면은 남자 2명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남자 2명이 같이 네.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말로만 듣던 순장을 혹시 한 걸까요? 순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순장이라는 건 사실은 그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네. 그 높은 신분의 사람이 죽으면 그 밑에 신분 사람이 이렇게 같이. 묻히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나란히 누워 있다는 건 약간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신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성별의 경우는 남자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귀걸이를 보면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가는 귀걸이, 네. 세완이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남자들이 주로 끼고 굵은 귀걸이, 그거를 이제 태완이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여성의 무덤에 이제 자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둘 다 가는 귀걸이가 이제 있어서 남성 2명이 묻혀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고 칼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보면 그거로 이제 한 1m 50에서 60 정도의 어떤 남자, 그 다음에 치아의 마모 정도로 우리가 보통 나이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성인, 그러니까 20에서 39살 정도의 건장한 남성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왼쪽 피장자에 보면은 황금 보검을 이렇게 갖고 있고 오른쪽 피장자는 대도라서 큰 칼을 차고 있는데
어디가 더 신분이 높을 것 같아요? 큰 칼 아닐까요? 좀 황금. 황금보검이겠죠. 네. 원래 그 장교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아, 그렇죠. 소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나 어떤 전공의 차이일 수 있지만 네. 왕족이나 어떤 그런 뭐 금수저 출신 이런 건 아니다. 왜냐면 무덤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봐갖고는 금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러면 피장자랑 황금보검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고학이라는 게 사실 상상의 뭐 학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상상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물을 가지고 우리가 저 시신 상태를 보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상하려면 해봅시다. 어떤 관계일까? 왕에게 네. 정말 전공을 세워서 하사받은 거예요. 귀한. 근데 왜 한 사람은 황금보검이고 한 사람은 칼일까요? 둘은 조선시대 우리 오성과 한음처럼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전염병이 심하게 돌아서 같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때 같이 이제 묻은 거죠. 그 상상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거는. 지금 비웃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니. 시청자들이 진지하게 했는데. 아니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누가 이제 뭐라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당신은 살아봤냐고 그때. 그러고 하면 그 사람 할 말이 없죠. 그 사람도 그럼 당신도 아니,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문도 쓰고 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보면 황금보검 뒷면에 보면 직물이 좀 묻어 있는데 흔적을 보니까 무늬가 있는 비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단벌레 날개 장식 화살통이 이렇게 또 있고 그다음에 용문양의 어떤 말 장식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용문양이라는 거는 왕이나 어떤 그런 느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왕이 내린 하사품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피장자 두 사람 뭔가 그래도 금수저는 물고 태어나진 않았으되 그러나 좀 출세한 사람이다, 자수성가형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쟁에서 같이 공을 세운 전우 아니면 형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의문을 제기하고 네. 싶은 게 이게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외국인 같아서. 뭐 그거는 뭐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네네. 이 뭐 서역인이라는 추측이 있죠. 근데 사실 경주에는 서역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괴릉이라든가 혹은 뭐 흥덕왕릉 이런 데 앞에 이렇게 능을 수호하는 그런 석상이 있는데 네. 그걸 보면은 정말 서역인 닮았어요. 수염도 있고 막 코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네네. 서역인들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된 사실이고 알려진 사실인데요. 근데 이 서역인이라는 추측이 있는 거 보면 그 계림로 14호분에서 보면 유리장식 같은 그런 그 유물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서역인이 아닐까라는데 사실은 유리장식 유물 대부분은 신라의 양식에 유리만 그렇게 첨가해서 장식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역인은 아닐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장식품에 사용된 유리는 감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색을 썼는데 감색은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서역인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묘제 자체가 적석 목광로를 쓰는 걸 보면 이거는 신라의 묘제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인이고 그다음에 시신을 또 동쪽으로 머리를 뒀어요. 이건 또 신라인의 양식, 장례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신라인이다, 서역인은 아닐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죠. 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무덤 속 주인공은 신라인이지만 황금보검은 외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검을 신라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분석을 해보면 네네. 그 성분 분석이 있는데 그 황금보검에 그걸 그 분석을 해보니까 구리 성분이 3%에서 3.3% 정도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신라의 다른 무덤에서 출토된 그런 황금 제품의 구리 성분을 보면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뛰어났네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이런 데 어떤 헝가리에서 출토된 그런 황금 제품의 구리 성분이 3% 정도 이렇게 높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황금보검의 제작자가 최소한 신라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쪽 지방 서역 네. 중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쪽이라고 한다면 네. 좀 더 정확히 어디서 혹시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 고고학자들이나 다른 뭐 장식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우선 이 황금보검과 가장 유사한 흔적들이 두 곳에서 보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나오는데요. 저기 보면 카자흐스탄 보로보에 지역에서 출토된 칼 전체가 아니라 파편인데요. 그걸 보면 약간 비슷해요. 네, 사각형 무늬한.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을 모티브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저기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있는 키질 제69굴의 벽화에 그려진 저기 지금 약간 도드라지게 표현된 그런 무사의 칼 있잖아요. 아, 그런 걸 모양이 보면 예, 약간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면 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유목민을 통해서 신라로 유입된 게 아닌가라는 견해들이 있죠. 제가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까 처음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카자흐스탄전을 이제 우연히 갔었는데 거기서 봤던 유물이랑 되게 모양이 비슷한 그거예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셨는데 네. 그때 이제 박물관에서 전시할 때도 저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 네. 우리나라 황금보검하고 비슷하다. 제가 라는 틀릴까봐 측면이죠. 못했었는데 이 용기를 얻어서 네. 용기를 얻었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후보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보면 로마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냐, 제작자가 황금보검 제작자 그런 또 분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주문자는 켈트족 출신의 뭐 트리키아 왕이다. 뭐 이런 또 흥미로운 가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정말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본의 고대 유물 전문가인데 요시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견해인데 황금보검에서 보이는 그 세 개의 태극 무늬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것이 이제 고대 켈트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무늬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켈트인들이 지금의 헝가리나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지역에 있었던 트리키아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금보검은 자세히 보면 테두리와 내부에서 굉장히 그 금 알갱이 같은 느낌 그런 것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보검 보여주고 나오는데 이것이 그리스 로마 양식의 누금 기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트리키아나 거기서 경주랑 8,000km 정도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이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흉노족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가설을 하는 거죠. 흉노족이 서쪽으로 가서는 훈족이 되고 동쪽으로 이렇게 신라로 온 거 아니냐라는 가설이 또 뭐 이렇게 돼서 신라의 지배층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가설이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거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역사라는 건 또 상상의 나라를 펴고 그러는 거죠. 상상은 자유니까는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또 침소봉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전주이시고 전주희 씨. 제가 그 이성계 식구대선. 네. 오, 야 왕족이셨네요. 그럼요. 또 제가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하죠. 이성계도 혹시 여진족에 이제 굉장히 강한 연줄이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태조 이성계 어진을 보면은 약간 좀 뭔가 보셨나요? 조상 그 어진인데 글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조선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니까 그거야 뭐 진짜는 모르죠. 어떻게 됐든.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라인의 어떤 지배계층의 일부가 흉노족의 어떤 피가 섞여 있었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되고 왜 우리가 또 순혈 민족이고 뭐 순수한 뭐 하나의 민족이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 여기까지도 우리의 역사로 혹은 세계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인류의 일원으로서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라도 김수로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황후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자 후손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삼국유사에 보면 나오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런 거고 사실 황금보검은 발굴이 끝난 지도 한 50년 뭐 가까이 됐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역사라는 건 사실은 뭐 유물이 나와도 뭐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막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봤냐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장은 할 수 있어도 언제든지 자기 주장은 새로운 유물이 나올 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으로. 어쨌든 간에 그 황금보검 슐터가 내무로 해갖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라가 정말 한반도의 구석탱이에서 있는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의 동쪽 기착점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시베리아 그 횡단 철도가 저기 이제 부산이랑 연결돼야 되는 또 당위성을 여기서 네. 얻네요. 네. 과거에 있었던 그 길을 그대로 다시 복원하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빛내고 네. 있는 유물 중에 또 다른 서양 유물이 또 있나요? 먼저 사진 한 장 보고 네. 가시겠습니다. 그 송기정 체육공원에 있는 동상이거든요. 일장기 대신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 것. 이게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두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저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글래디에이터 같은. 어머, 네. 누구? 친구가 저건 아무리 봐도 서양 건데. 서양 거죠. 근데 이 청동투구가 오늘 바로 소개하는 두 번째 서양 보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 중앙박물관 기증관에 가면 떡하니 거기에 전시가 돼 있어요. 지금도. 기증관에. 네, 기증관에. 아, 네. 근데 송기정 선수가 왜 저거를 들고 있는 건가요? 송기정 선수가 들고 있어서 보물이냐? 아니 원래 보물이냐? 둘 다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둘 다이기 네. 때문에 오.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청동투구는 그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 도시국가 있잖아요. 코린트에서 만들어진 코린트. 것인데 고린도.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발굴을 1875년에 쿠르티우스라는 사람 독일의 고고학자가 했는데요. 그때 발굴된 거니까 엄연히 그리스 유물인 것인데 이것이 1987년 3월 7일 날 보물로 지정돼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가 그때와 당시에 보물로 지정을 할 때 서구의 무기 발달 사용부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했죠. 근데 어떻게 2600년 전에 그리스 시대의 그 유물이 우리나라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네. 그것도 송기정 선수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송기정 선수에게 부상으로 수여하기로 했지만 전달되지 못했고 베를린 박물관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86년에 송기정 선수한테 반환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유물이지만 송기정 선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유물로 이렇게 지정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스 유물인데 뜬금없이 우리 저 대한민국 보물 국보를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우리랑 좀 관계가 있어야지 대한민국 유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 이거는 정말 식민지 조선 백성들한테는 정말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송기정 선수 관련 유물이기 때문에 서양 유물이긴 하지만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당당히 대한민국의 보물이 된 거죠. 그럼 이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1등이었던 송기정 선수에게 원래 선물로 주어질 것이었는데 받지 못했다가 또 50년을 기다려서 전달이 된 거잖아요. 네. 뭔가 되게 벅차기도 하고 뭔가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소환해 볼까요? 그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영상이죠. 네, 저기 좀 되게 귀한 자료인데 야, 흑백이에요, 역시 화면이. 지금도 그렇지만 마라톤이라는 게 올림픽의 꽃이잖아요. 네. 그 보러 이제 10만 관중이 온 거고 그 27개국 56명의 선수가 이제 일제히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송기정 선수는 아주 처음부터 치고 달렸다 그럽니다. 너무 앞서 나가니까 어니스트 하퍼라는 그 영국 사람이 슬로우 너무 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늦게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비겁하다. 아니면 조언해 주려고. 그렇죠. 조언하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간다 갑자기 오버페이스다 듣보잡으니까.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송기정 선수는 뭐야 지금 빨리 가야지 나는 지금 자신 있어 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럼 당신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네요. 송기정 그렇겠죠. 선수를. 그 당시에 24살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식민지 그 조선의 청년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찡할 거 아닙니까? 일장기를 달고 이렇게 뛴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뭐 좋은 뭐 이런 기억은 아니었겠죠. 가슴이 좀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당시에 저런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스포츠 이런 쪽이 굉장히 그 발전이 됐지만 저 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네, 베를린 가는 것도 정말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그 갈 때도 일본 선수들 때문에 니네들이 1, 2등 해야지 선발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래갖고 굉장히 뭐 차별도 많이 받고 했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무슨 선발전까지 또 했대요.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럽니다, 일본에서.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당당히 뭐 대표로 뽑혀갖고 지금 우승을 하는데 이 2시간 29분 19초 당시에 그 세계 기록으로 해서 올림픽 세계 기록에서 1위로 골인을 했고 남승용 선수도 정말로 투혼을 발휘해가지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131을 기록했죠. 그건 모르셨어요? 네, 저 몰랐어요. 정말 그렇군요. 역사에서 1위만 기억을 제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진짜. 근데 그 131을 당당히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조선에서. 그렇죠. 와. 근데 진짜 남승용 선수 3위를
이제 알고 있었죠. 그렇죠. 저희는 알고 있었지만 맞잖아. 너무 부끄러워서. 네,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3등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때는 뭐 엄청난 스피드로 네, 해갖고 네. 30명 정도를 막 이렇게 따랐다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스포츠라고 하는 게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2002년에 이제 한일 월드컵 4강을 했었을 때 정말 이게 축제 분위기 생각해봤고 난리 났었죠. 98년에 이제 IMF로 다 힘들었을 때 그때 네. 박세희 선수가 US 오픈 승리를 해갖고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국민을 하나로 모아주고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는 이런 것들은 스포츠에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스포츠라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힘이 있다. 특히나 이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렇죠. 네. 송기정 선수가 우승하고 남승현 선수가 3위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반도 자체가 들썩들썩거렸죠. 그래서 각 신문사들이 보름 이상씩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신문에. 뭐 그리고 조선중앙일보라든가 동아일보 같은 데는 뭐 일장기를 지우는 사진을 막 넣고 네. 그래서 두 신문은 휴가를 했는데 한 신문은 또 그냥 또 문을 닫아버렸어요. 조선중앙일보는. 뭐 그런 이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그때 송기정 선수는 사실 뭐 거의 국민 영웅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상식 사진을 보면 뭔가 월기관 이런 걸로 이렇게 일장기를 가린 모습 같은 게 좀 나오고 저는 또 가슴 아프게 생각은 찡한 건 뭐냐면 우승 직후에 친구한테 보낸 엽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슬프다 이렇게 딱 세자가 써 있어요. 세자가.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하여튼 울림 같은 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올림픽 우승자인데 거의 그 연행되다시피 한 그런 느낌으로 귀국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치. 사람으로서 거기서 막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귀국을 했는데 막 그 영웅 대접을 하고 막 그러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와갖고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혹시 모르니까. 생각을 하는 그 일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흠뻑 빠져들게 되는데 근데 결국엔 여기서 청동투구 얘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1936년 8월 16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희한한 기사가 나옵니다. 저기 모니터를 보면은 나오는데 헤드라인에 고대 히라베 투구 손군한테 기증 신청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그런데 기증을 하려고 했지만 위원회에서는 아마추어 선수한테는 금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금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대신 우승자 송기정 선수의 이름을 새겨서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해서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에 기증됐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아니 아마추어니까 올림픽 정신에 맞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아마추어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금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추어니까 네, 프로가 아니니까. 투구한테 투구나 이런 거를 줄 수가 없고 그냥 예를 들면 상패라든가 네네. 무슨 메달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만 네. 그걸 해갖고 무슨 뭐 부상을 준다든가 누가 개인적으로 이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박물관에 있던 이 청동투구가 어떻게 송기정 선수 손으로 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해방 이후에부터 해가지고 송기정 선수가 굉장히 이 청동투구 행방을 찾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수소문을 했고 그다음에 1956년 베를린에서 열렸던 세계 육상 대회 때 이제 그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 2차 세계 대전 때 모든 박물관 유물을 뭐 소개시켰다. 이게 막 산산이 흩어져 나왔다. 폭격당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말 듣고 뭐 그랬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백방으로 쳐주려는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1975년인가 그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투구의 존재를 알게 된 대적 동포인 노수웅 씨가 이 기사를 보고 1년 반 동안이나 독일 전역 박물관을 쫓아다닌 거예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결국 샤를로텐 브루크 박물관에서 소장되어 있는 그런 청동투구를 보게 된 거죠. 네, 무슨 올림픽 위원회나 이런 데서 도와준 게 아니고 네. 우리 그 독일 교민분들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송기정 선수 손에 갈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럼 처음에 기증됐었던 건 베를린 박물관이었는데 전쟁통에 소실되고 막 찾다 보니까 다른 박물관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샤르텐브르크 박물관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인 거죠.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놔라. 그게 순순히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약탈 문화재도 안 주는 판에 그렇죠. 그게 뭐 자연스럽게 기증된 유물을 왜 뜬금없이 갑자기 50년 만에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름은 써 가만히 있지만.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청동투구의 원래 주인이 그리스라 했잖아요. 아테네 한국 히랍 교류협회 회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 사람이죠. 타티스 파피아노폴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 개최 50주년을 맞이한 1986년에
원래의 주인 그 우리 송기정 선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박물관도 면이 좀 살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빼도 박도 못하게 투구에다 이름을 새겼다고 이름 했잖아요. 새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거 이름 있잖아. 이거 네 거랑 증거 있어? 이름이 있잖아. 줘.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선례를 좀 남기기 위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 말고 참고서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자꾸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훔쳐가기 여기 책 여기 옆에다가. 네. 네. 여기다 적으면 그것만 찢으면 찍거든. 되니까. 그러니까 네. 옆에 거기다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들 했죠. 근데 사실은 독일이 고집을 했다 그러면 사실 반환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독일 올림픽위원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올림픽 정신 그리고 송기정 씨와 베를린 시와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서울하고 베를린 시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청동투구를 돌려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거의 뭐 반세기 만에 송기정 선생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때 심정이 와 이게 감히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정말 그 상상이 안 돼. 근데 이제 그거를 써봤다는 건데 안 맞았다고. 아. 그래서 안 맞았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반환식 때 이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 이제 IOC 위원장인데 그래서 뭐 박수 치고 함성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요. 저 지금 사진이 있는데 좀 안 맞았나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안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쓰고 계시네요. 그 감개교하고 송기정 선수는 그랬다고 그럽니다. 금메달을 2번 딴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다는데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메달, 이 청룡투구는 나라에 바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저 투구가 이렇게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인의 손에 들어와서 우리 보물이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울 수 없는 그 상처, 네. 딱지가 하나 있는데요. IOC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요. 송기정, 남승용 선수가 이름이 송기정, 남승용이 아니에요. 아 일본 이름인가요 일본. 혹시? 기테이손, 쇼류난이라고 이렇게 국적과 이름이 1번, 재팬이라고 나와요. 국적도 일본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식민지 시대 때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국적이 된 건데 어떻게 못 바꾸나요? 근데 사실은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당시의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까지 역사로 뭐 바꾸다 보면은 식민지 뭐 나라에서 했던 사람들은 전부 또 바꾼다고 막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올림픽위원회 IOC의 어떤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유 씨 진짜 씨. 다만 선례를 남기면 안 되니까. 다만 10여 년 전부터는 그런 그 기대에선 아까 했던 송기정 선수의 프로필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일본 이름으로 대회 출전을 강요당했다라는 설명문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역사의 그렇죠. 사실을 다 보여주고 일제의 만행도 보여주고 같이 하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오욕의 어떤 그런 역사 그걸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되풀이 당하면 안 된다. 그렇죠. 라는 그런 우리가 또 교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쭉 수업을 들어보니까 저는 일단 영화 한 편을 본 기분 있잖아요. 송기정 선수의 어떤 일대기를 영화로 만드는 거를 생생하게 이렇게 체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네네네. 정말 옛날 느낌이 나야 되고 차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뭐 해외에서 정말 서양에서 온 보검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또한 송기정 선수가 받았던 2600년 전의 그리스 투구도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할 때 그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에 저의 어떤 편협했던 시각이 시야가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가치 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해외 명품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해외에서 건너온 우리 유물 이제는 우리 유물입니다.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명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멘트가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자, 그러면 또 깔끔하게 파이팅 넘치게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지키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 그 위대한 가치가 더욱더 알려지길 바라면서 문화유산 알려줌!